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은 또 이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선거의 해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올 한 해 선거가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해다. 50개국에서 야. 20억 명이 투표를 한답니다. 네. 네, 대단하죠. 그 중에 네. 제일 첫 주자 대만 대만. 총통선거. 또 우리와는 매우 밀접하게 중국, 대만, 네. 또 여러 가지 아시아 그 그럼요. 국제 정치학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서대학교 우리 교양학부 교수님 전가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우는 명앵커가 띄워줬습니다만은 네. 또 일각에서는 미중 대리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고 네. 그 안에서도 스트러글링이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오늘부터 이제 여기는 블랙아웃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뭐 1일부터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여론조사 공표는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여론조사는 이제 31일까지는 네. 이제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블랙아웃 동안의 분위기는 어떻고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추세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유력한 야당 후보가 두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만약에 선거 당일날 단일화를 한다, 한 사람이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네.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총통, 부총통 선거 후보들의 세 차례에 걸친 총통 후보의 그 TV 변론, 그러니까 TV 토론회, 네. 그리고 부총통의 한 차례에 걸친 그 TV 토론회를 보니까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아주 목표가 뚜렷하게 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의도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번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서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이제 1,950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고요. 선거는 13일 날 치러지고 8시서부터 4시까지 치러집니다. 선거는 모두 3개의 표를 던질 수가 있는데 총통, 부총통, 그리고 지역 입법위원, 우리로 하면은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등록일은 이미 11월 24일 날 끝났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바로 그때 등록한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 투표 자격이 재밌습니다. 2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으로서 투표지 거주 4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인데 4개월을 거주한 사람은 총통선거를 할 수 있고요. 네. 6개월 이상한 사람은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그리고 정당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 중국이 선거 개입을 했을 때 해외 교포들, 화교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대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그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네. 정당 투표를 하면 뭐 갈릴 거 아니에요. 네. 그에 따라서 뭐가 뭐 정당 투표는 우리로는 비례니까. 비례대표. 그건 뭐 비례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거는 어떤 당의 득표율과 관계된 거니까 네. 제가 봤을 땐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대의민주 정치에서 여러 정당의 소수자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주요하게는 총통선거 그리고 입법위원 국회의원 선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거가 진행되느냐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의 기본적인 어떤 맥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민진당 여당 후보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 두 명의 야당 후보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각축의 편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들은 총통 선거에 입후보했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총통을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입법위원회 수를 확보하는데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자신의 지명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진당 집권이 보통 중국에서는 그 대만에서는 8년 집권을 하게 되면은 4년 집권하고 연임을 할 경우 8년이 되는데 8년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뀌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대내적으로 몇 가지 좋지 못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부패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제 성장은 상당히 해가지고서 1인당 GDP를 우리를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트리클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기업이 버는 거죠. TSMC가 버는 거고
일반 대중들은 못 버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선 택시 운전수, 버스 운전수, 식당 아니면 기념품 가게들이 그렇죠. 돈을 벌었는데 지금 그것을 거의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의 선거의 어떤 면모를 보게 되면은 중국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양념같이 첨가되는 것이 이제 홍콩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차잉원总统이 재임에 성공한 것은 홍콩에서 그 송환법 반대 시위가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그러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을 외성인, 대만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을 내성인이라고 하는데 내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갈등이 이제는 퇴색했다라는 겁니다. 이 후보자들 모두가 대만 출신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대륙에서 넘어왔으니까 중국에 친중국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슈는 더 이상 이슈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의 관건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안관계, 민생 문제 그리고 대만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급격히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관심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만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문을 보시게 되면 신문이 한 1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 국제 관계는 거의 한 면, 두 면 정도밖에 할애를 안 하고 나머지는 뭐 연예가 문제, 뭐 이런 사회 문제들을 네네. 주로 다루는데 올해 특별히 이 대선 후보들의 국제 문제, 국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 대만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망,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네. 연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전략에서는 대만이 이제 국제적인 신임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행사를 하겠다, 영향력을 투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뭐 저희 관전 포인트를 굵직굵직한 선에서는 사실상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변수들을 조금씩 쪼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앞에서 이제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특히 또 명앵커도 앞선 오프닝에서 MZ세대 얘기를 해줬고 MZ세대는 사실 뭐 안보 뭐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가 잘 살고 먹고 살고 취직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니까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MZ세대가 과연 이번에 정말 어떤 주요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분위기가 좀 궁금해서요. 네, 뭐 제가 이 세 사람의 후보자들의 그 표를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커원저 후보는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인 라이칭더 후보 민진당이고 네. 세 번째 후보는 국민당 후보인데 잠깐만요. 여기 중간쯤 보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너무 빨리 네.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후보부터 첫 번째 후보를 보시게 되면은 20대에서부터 60세 이후까지 이제 연령별 어떤 그 투표 성향이라든지 네. 지지율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20대에서 30대의 인구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거기도 고령화가 진행이 돼가지고서 60대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20대, 30대는 경제적인 어떤 성과하고 자신의 생활하고 맞닥뜨려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거 당일날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봤을 때 젊은이들은 커원저를 좋아합니다. 커원저라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사람. 첫 번째 후보가 커원제. 네, 첫 번째 후보가 커원저인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 출신으로 대만 시장까지 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이제 국민당하고 민진당의 양당 정치는 끝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 양비로. 예. 그리고 뭐 대륙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주장을 하는 세력인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내성인의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표의 어떤 분포에 있어서 상당히 고르게 분포를 해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 20대 그리고 40대의 30대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당 후보가 3번인데 네. 우리식으로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대만은 투표자 번호를 그 의석수로 하지 않고 그럼요. 뽑기를 합니다. 아, 뽑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의석이 제일 적은 민중당 후보가 1번이에요. 숫자는 상관없군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100년이 넘었는데 이 정당을 보게 되면은
대개는 상당히 이제 100년이라는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아하. 친중적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양안 관계는 좋아질 거란 희망은 있지만 너무 중국이 경사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가 가장 오래된 당인데 네, 국민당. 친중입니까? 네, 친중입니다. 친중. 왜냐하면 외성인들 위주로 설계가 된 정당이고 그 사람들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대만으로 만약에 넘어왔다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전쟁하고 나서 쫓겨나서 이제 쫓겨난 결국은 거죠. 이렇게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친중으로 그게 정책이 갑니까?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끊임없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아. 근데 민진당은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너는 네. 너 나는 나. 너도 하나의 국가 나도 하나의 국가.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그렇죠. 중국에서 보니까 이거는 독립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을 찍으라고 중국 측에서 이번에 선거 개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기하네. 그래서 뭐 선거 개입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막 뉴스 엄청나잖아요. 네. 막 무력 시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무력 시위는 일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선거 개입과 관련된 것을 육해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육군은 6이라고 할 때 6은 뭐냐면은 대륙에 진출해 있는 대만 상인들 네. 그리고 기업인들이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이 100만이 대만에 가서 친중적인 성향의 후보자를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은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대만 가는 비행기 항공사 중에 춘추항공이라는 비행사가 네. 있어요. 300원에 팝니다. 300원이면 우리나라 또 한 6만 원 정도의 대만 가는 표를 파는데 평소에는 3,000원입니다. 10배 비싼데 근데 그 표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대만 국적의 동포증을 소지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친중, 너네가 밥 먹고 살려면은 중국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가서 중국 찍어라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6. 그리고 해는 이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해외. 동원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공원이 이제 인터넷. 틱톡 사용자가 대만이 4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0만한테 끊임없는 이제 선전이라든지 언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경제와 회유 그리고 협박 세 가지를 고루고루 다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역대로 계속 그러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중국은 선거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어떻게 네거티브하게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해 공작을 하면 오히려 대만 사람들은 더 안으로 수그리고 더 단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선거 개입에 따른 효과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도 그럴 것인가? 요번에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많이 접근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행기라든지 방공 식별구역 넘어오는 것만 생각해서 이게 안보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번엔 더 강합니다. 이 세 후보의 지금 여태까지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각 언론 매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매체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 방송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신문사, 방송사들이 조사한 결과 가장 최근 것만 제가 네네.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12월 말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노란색 표시가 된 부분은 접전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모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메리다오라고 미려도라고 나와 있는 거는 민진당 계열이기 때문에 민진당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당의 네이찬이라 그래가지고 내부 소식 뭐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국민당이 뭐 나쁘지 않은 걸로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1, 2, 3번의 후보들을 가지고 봤을 때 1번 후보인 민중당 후보 커원저 그러니까 뭐 독립도 반대하고 국민당도 반대하고 민진당도 반대하는 그 후보의 당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네. 지금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 대결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만약에 차기 대통령 총통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할 거다.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표본 오차와 이거를 1대1로 할 수는 없지만 표본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내외이던데 그래서 요즘에 나온 얘기 아까 그 비행기표도 얘기해 주셨고 요즘에 중국에 있는 그 사장님들이 휴가 기간을 엄청
널널하게 준다는 거예요. 투표하고 오라고. 투표하고 오라고. 그러면 거기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만 120만이라는데. 네,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뭐 기사를 보니까 뭐 대만 인구의 약 5%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300만의 이제 투표자가 2천만 정도 되니까 네. 상당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진짜 이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직 결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비중이 아직도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표가 아직도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커윈저? 네. 커윈저? 네. 저분이 완전 핵심 같은데 저분이 사퇴해서 누구 딱 밀어준다 그런 거가 딜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뭐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커원저가 사퇴를 하게 되면은 판도가 변할 것이다. 국민당이 네.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커원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진당도 싫고 국민당도 싫다라는 거예요. 젊은 층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람은 나와서 의회의 의석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표가 모두 국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아마 중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후보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의도와 이슈는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사들도 보면 그냥 한국 기사들 항상 모든 총통 선거 관련된 기사 말미에는 하지만 핵심 변수로 커원저의 사표 예. 뭐 그 얘기를 하던데 애초에 교수님께서는 시작할 때부터 사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더라고요. 커원저는 정치적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자금의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지지세, 지지 기반이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커원저는 그 모두가 취약합니다. 캐스팅 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비단 총통에 당선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석수도 늘릴 수 없다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가면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 궁금한 게 네. 국민당이랑 민중당은 하나의 중국 요거를 좀 수용하고 있다?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뭐 말장난 같이 느껴지게 하는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린 중국인이야.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고 문자도 같고 생활 방식도 같대. 단 중국과 대만은 하나는 아니다.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라는 네네. 게 커원저의 입장. 아. 예. 그리고 호요이라는 국민당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 더 앞에 있다. 요 전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바로 애매하네요. 쟁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이미 대만에서 그다지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어떤 이념 대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훨씬 그쵸.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제 우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정책이 더 실질적으로 유효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집권 여당은 8년의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불리한 측이고 야당 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중국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네. 역시 진짜 한국 남한 북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낮아지잖아요. 잘 못 느끼죠. 네. 뭐 이산 가족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층은. 근데 약간 그 대만의 그런 젊은 층들 MZ 세대도 비슷하게 느낀다고 뭐 그렇죠. 얘기를 왜냐하면은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결부된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민진당이 돼가지고선 대만 독립을 얘기하게 되면은 양안의 안보적인 불안감은 훨씬 증대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27년하고 35년을 공격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방심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표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대만은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 수에서도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인더스트리얼 웹스요리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때려서 전쟁에서 이기진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이 대만인데 대륙 중국하고는 그런 비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대학 졸업자들의 초봉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예전엔 22K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한 8년 동안 월급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월급. 근데 이게 좀 올라가가지고 좀 그나마 나아졌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쟁점은 양안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가에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 경제가 지금 그다지 녹록지 않은 그렇네요. 상황이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워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쪽은 여당 쪽을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TSMC가 아닐까 또 싶기도 TSMC.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야 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국내 투자 다 뺏기고 해외에 TSMC가 공장 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되면 뭐 니네가 중국이랑 자꾸 아쿠아일로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데 실제로 TSMC를 가지고 양당 간이 지금 접점 대립점을 갖고 있는 그 포인트가 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이제 같아요. TSMC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총량으로 보게 되면은 대만 경제의 한 25%에서 30%를 한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TSMC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그다지 많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면서 한 가지 주장한 게 있습니다. M+1이라고 그래가지고선 대만은 항상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첨단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단계 위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올해 1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의 대만 무역액을 보게 되면 한 3,700~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으로 가는 건 1,4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또 중간재고요. 그 대부분의 중간재 중에 또 대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한 회사의 역량도 상당할 뿐더러 지금 뭐 국민당이나 민중당이나 민진당이나 TSMC 다 껴안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TSMC가 가지는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파동을 가지고 주기를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에릭슨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날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지만 이게 한쪽으로의 산업 집중도가 과도하게 치우쳐지게 되면은 일반 대중으로서의 낙수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인 위험도도 그만큼 상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보적인 위협에서 TSMC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TSMC를 끌고 가는 거는 다 좋아하겠지만 그것을 앞에다가 내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업이니까. TSMC는 그럼 좋게 가자 쪽으로. 그럼요. TSMC는 공급망이 잘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규제가 없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시장 확대. 뭐 TSMC 주가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랑 비교하면은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뉴스만 되게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무식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니 뭐 저희 컨셉이니까. 아니 TSMC 관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대만에 공장을 더 짓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안보 위협도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기사로 봐서 근데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니야. 근데 TSMC 핵심 부품이나 핵심 공정 같은 경우에는 다 국내에서 하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상반된 내용이니까. 뭐가 팩트고 뭐가 맞는 건지가 궁금해요. TSMC는 지속적으로 대만의 공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가는 거, 미국으로 가는 거는 모두 상당한 우대 혹은 압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일본에 가는 구마현에 가는 거는 우대가 있어서 가는 것이고 미국의 텍사스로 가는 거는 압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 일본의 어떤 그 반도체 뭐 과거로의 영광 회귀 이 열의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우대를 받고 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산 물량이라든지 생산
기술 이제 수준으로 보게 되면 항상 대만이 앞서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대만은 특히 신주 단지에서 지금은 남쪽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TSMC가 안보적인 위험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 그거는 편의상의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 대만 선거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서 접하긴 하지만 저도 무식한 질문 같이 하나 합니다. 다행입니다. 하나. 네네. 자, 무식한 거 얘기할게요. 사실상 이렇게 뭐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 누가 되든 우리나라한테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맥이 확 빠지네. 왜냐하면은 네. 이 양안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가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양안 간의 경제적인 교류가 없다라는 것은 대체제를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한국이 EV도 하고 있고 반도체도 하고 있고 바이오도 하고 있고 배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자체의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대만이 지금 중국에 주요 수출하고 있는 전체 액수의 비중이 중국 대만 전체 수출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 상당수는 반도체와 관계된 IT 제품이라는 거. 이미 넘어갈 회사들은 이미 다 대륙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안 간의 경제 교류의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지만 경제 무역량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의존도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양안 간의 실질적인 의존도는 80%지만 숫자로 보는 건 한 30 몇 %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가 있는 거와 안 가 있는 거 차이. 다만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거는 대만과 중국 간의 액파라는 준 FTA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민당 정부나 민중당의 어떤 집권을 통해 가지고선 관계 개선이 됨으로써 액파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제 관세의 혜택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되든지 크게 관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을 엮어서 생각을 하면 이 세 당 중에 또 유력한 두 당이 있잖아요. 그 두 당에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이랑의 관계가 극적으로 뭔가 지금보다 뭐 당연히 뭐 왔다 갔다 뭐 악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기는 합니까? 미국이 대만에 경고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만 독립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진당 후보가 지금 대만 독립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이 중국과 하고 있는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거는 경쟁할 부분에선 경쟁하고 대립할 부분에선 대립하고 협력할 부분에선 협력하면서 디리스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교류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닌데 네. 불확실성의 요소를 대만이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만 독립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 오히려 미국은 대만이 자유민주 진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중국 견제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만 통제가 가능하다면은 지금 대만에서 어떠한 정부가 나와도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누가 되든지 간에 대만 전쟁에 대해서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현실화돼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현실성이 낮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독립을 얘기하게 되면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근데 그건 암묵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암묵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대만도 혼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입후보한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대만 독립을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인데 그렇죠. 그래서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얘기는 하지만 당장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슬슬 이렇게 돼가면서 맥락 없이 궁금한 거 막 물어볼 타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맥락 없이 하나 더 맥락 없이 뉴스를 막 팔로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6년 이후에 투표율 최저가 예상된다 이번이. 네. 근데 항상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유리한 정당이
항상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대만도 그렇습니까? 어디가 유리한 건지. 대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당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갔는데 젊은 사람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40대, 60대보다 적으니까 투표율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만 본토박이들의 위주 그런 어떤 정치적 배경을 하고 있는 민진당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만을 두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앞으로 남은 선거 과정 플러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는 혹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리스크 같은 거 좀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 이런 게 있을까요? 알려지지 않는 리스크라고 얘기하면은 대만이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어느 당이 됐건.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정보 기술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대만은요. 그러니까 반도체 정보를 갖고 중국에 가잖아요.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최고 형량이 1년 반입니다. 그걸 개정하자라는 것이 모든 후보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퇴직하거나 뭐 이직한 이런 군인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중국에 가가지고선 정치 활동을 하거나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어떤 교류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문제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대립각은 서로 날카로워지지 않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대만이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민진당을 통해 가지고선 23개, 22개였던 그 수교국이 네. 13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늘어나지 않을까, 국제적인 역할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을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쫓아다니면서 다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거를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은 거기에 대항하는 그 반대급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의 중국, 그건 이해하고 있어, 뭐 인정해. 아니면 알고 있어. 요 정도의 표현을 쓰지 그거를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겠다, 인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의 증강 그리고 군사력 강화 네. 만약 이런 게 모든 정당의 공통된 공약이라면 네. 2024년에도 중국과 그런 대만의 뭔가 그런 텐션 네. 이런 거는 무조건 그냥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좀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 일국 양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텐션은 그렇게 높아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감은 항상 있기 때문에 대만이 지금 모든 후보가 공히 얘기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군수 물자 개발에 주력한다. 한국을 배우자 뭐 이런 걸 합니다. 네네네. 우리가 뭐 걱정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만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은 중국하고 등을 져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단 대만이 그러한 영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선거라는 게 또 결과를 예측하는 묘미도 있는 거니까. 좋아요. 블랙아웃 좋아요. 이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막상막한데 그 중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 층이 또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선거일까지 이 결정을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변수와 그리고 선거 결과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죠. 가장 큰 변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후보자가 너무 친중적인 성향을 띠느냐 안 띠느냐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중국의 압박이 너무나 노골화돼 가지고선 내 생활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친중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민진당 대만 독립파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이 네거티브 선전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다지 세련되지 않고 굉장히 러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의회에서의 비율은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는 추동력을 가지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야당 후보들이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만 선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더 되게 사실 총통선거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심이 확 생겼습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 제가 한 5년 6년 전에 KTV 그 국민방송에서 자주 했었는데 교수님이랑 그래요. 거기 나가셨죠? 예,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젤머리 하고 오셨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뒤에 일련의 과정들을 모르니까 카메라 딱 켜지기 전에 뵌 적 있지 않냐고 명앵커가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자, 꼴이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40분 동안 계속 그거 생각하셨구나. 아유 근데 그때는 거기는 제가 이제 딱 젤 바르고 각 잡고 나가는 데니까 아마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머리도 이렇게 그지 같고 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너무 전문적이셨고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대만 선거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교수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가야겠죠. 이제 10분 동안 계속 그 KTV 생각하면서 이거 꼭 말해야지 하면서 진짜 뵀는데 이름도 다 기억. 호서대도 기억나. 호서대 이거 다 기억나는데 그래서 계속 집중을 못하고. 자, 알겠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우리 또 총선 얘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